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과거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이 이 대표 측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이 인물은 이 대표의 측근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지는데 이 대표는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비명계 의원을 일부 당직에 새로 앉혔습니다. 공천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총장은 교체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헌재의 검수완박법 유효 결정을 두고 검찰의 수사 범위를 확장시키는 시행령의 즉각 폐기를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깡패와 마약 수사를 왜 하지 말아야 하냐고 반문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은 내일 국내에 입항합니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입건 50일 만입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나이지리아인 남매 4명이 숨졌습니다. 부모와 2살 난 막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수능 전체 수험생을 100명으로 봤을 때 41등이 지역의 한 교대에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교대 인기 하락은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21년 전 변호사를 하던 시절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에 전화를 했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도중 전화를 받은 인물에게 위정을 요구했다는 의혹, 어제 뉴스7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 공무원이었던 이 인물은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씨와 가까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좀 복잡하죠? 관련해서 이 대표 측은 위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이 사람, 지금부터는 A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A씨를 직접 만나 물어봤습니다.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뉴스9은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A씨는 TV조선 취재진에게 2018년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재판을 앞두고 이 대표 변호인이 찾아온 상황을 털어놨습니다. 증인 출석을 앞두고 2002년 이 대표의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신문 내용을 정리해와 함께 답변을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A씨는 상당수 질문에 대해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재명 측 변호인이 질문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며 내용대로 답하면 된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정에서 신문 사항대로 예라고 답하면 되냐고 묻자 변호사가 그렇게 하면 된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A씨는 이 대표와 이와 관련 수차례 통화했다고 변호사에 얘기했는데 변호사는 법정에선 한 번 통화했다고 말하라고 조언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검찰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도 증언한 건 위증이고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게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검찰의 신작 소설이라며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 대표가 신작 소설이라고 반발할 만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 그동안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기 때문이죠. 검찰은 최근 이 대표의 최측근 김인섭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A씨의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A씨를 압수수색해보니 예전 휴대폰에서 이 대표와의 전화 녹음이 발견된 겁니다. 즉 이 문제는 백현동 아파트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드러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럼 백현동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조금 전 언급된 A씨는 저희 취재진에게 백현동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정진상 전 실장과 이 대표의 측근이자 브로커인 김인섭 씨가 긴밀하게 소통했다는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증언은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로 전하겠습니다. 인허가 브로커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백현동 시행사에 영입된 시점은 2015년 1월입니다. 이후 김 씨가 정진상 전 실장 등에게 청탁해 부지 용도 변경과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등 특혜성 인허가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도 김 씨는 정 전 실장과 115차례 전화 통화한 내역까지 확인됐지만 김 씨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나하고 정진상하고
친하지가 않는데 110 몇 차례나 통화를 했겠어요. 그런데 A씨는 김 씨와 정 전 실장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긴밀히 소통했던 정황을 털어놨습니다. 김 씨는 시행사에 영입된 지 석 달 만인 2015년 4월 다른 사건으로 체포됐는데 체포 한두 시간 만에 정 전 실장이 전화해 어떻게 된 일이냐, 백현동 식품연구원은 어찌 되냐고 다급히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백현동 의혹이 처음 보도된 2021년 10월쯤에도 연락했다고 A씨는 덧붙였습니다. 처음엔 텔레그램으로 전화가 왔는데 받지 않자 모르는 번호로 정 전 실장이니 전화해달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이 인섭형은 잘 있냐, 무슨 일 있으면 연락달라고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저희 취재인에게 이런 사실을 털어놓은 A씨는 지금 구속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혐의는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서 위증을 해주고 금품을 받았다는 거죠.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서영일 기자, A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수사의 새로운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법원의 결정은 나왔습니까? 네, 아직 A씨의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시작됐던 영장실질 심사는 2시간 만에 종료됐습니다. 현재 A씨는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A씨는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위증했다는 혐의와 위증을 대가로 정진상 전 실장에게 납품업체 선정을 청탁하고 업체에서 7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대장동 브로커 김인섭 씨와 함께 인허가를 풀어주고 35억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A씨는 TV조선과 만나 위증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영장실질 전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인 출석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증언해달라 요청 받으신 거 있나요? 검찰은 30쪽 분량 발표 자료를 준비해 의혹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습니다. 자,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됐다면서요? 네, 검찰은 A씨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이 대표를 39차례 언급했습니다. 브로커 김인섭 씨가 이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에게 인허가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대표와 성남 씨가 백현동 용도 4단계 상향과 350억 원대 기부 체납 면제, 임대아파트 축소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법률상 백현동 부지엔 아파트가 들어설 수 없는데도 허가를 내줬고 이 대표 스스로 공약한 민관합동개발 방침도 뒤집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 또한 대장동 개발 비리처럼 유착관계를 이용한 불법 공생관계라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A씨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김인섭 씨 구속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대규모 당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당직 개편이 더 크게 주목받는 건 이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 때문입니다.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인지, 비명계의 반발은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지, 자신이 주도해서 내년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광희 기자가 민주당 당직 개편을 분석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직 개편을 발표하면서 화합과 탕평을 강조했습니다. 통합, 탕평, 안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번에 당직 개편을 했다는 말씀. 큰 폭의 당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는 의원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결과라고. 당직을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호남 재선인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임명됐고 정책위의장도 김민석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이 대표 측근인 7인회 출신들이 맡던 전략기획위원장과 미래사무부총장, 정책위 수석부의장에도 친문계인 한병도, 박상혁 의원과 김성주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기부 장관을 지낸 권칠승 의원이 임명됐는데 거짓말 논란으로 비난을 받았던 김의겸 의원은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하지만 비명계가 쇄신 1순위로 지목한 조정식 사무총장은 유임됐습니다. 사무총장은 내년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핵심 당직입니다. 당장 비명계에선 무색무취의 사람들을 앉힌 하나마나한 인사라는 혹평이 나왔고 사당화라는 근본 문제에 대한 조치가 전혀 없다는 비난과 함께 이 대표 사퇴론도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시간 끌기용, 호도용 또는 눈가림용, 회피용 그 정도일 뿐이다. 하루라도 빨리
당대표를 그만두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 대표는 이렇게 짐짓 당의 통합을 강조하는 당직 개편을 단행했지만 개딸 이른바 강성 당원들의 행태는 통제불능 상태가 돼가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자제를 당부하자 이 대표에게까지 손절하겠다는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말도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명계인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임명될 거란 소식이 알려지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성토글로 도배됐습니다. 비명계를 임명할 거라면 당대표직을 내놓으라거나 수박밭을 만들 거라면 여당을 찍겠다는 글도 있습니다. 오늘 송 최고위원이 임명된 뒤엔 이 대표도 수박이냐는 비난과 함께 지지를 철회하고 탈당하겠다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주 나에게도 항의 전화와 문자가 많이 온다며 이제는 나도 손절한다더라고 주변 의원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리자 친명계 사이에서도 멀리 보고 걸러내야 한다는 의견과 더 소통해야 한다는 옹호론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해지면 해당 행위로 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많은 지지자들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존중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당원들의 극렬 행위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양념이라고 평가했지만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민주당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았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유지를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특히 한동훈 법무장관이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늘린 검수원복을 폐지하라는 야당의 공격이 이어졌는데 한 장관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는 한송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열린 첫 법사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장관의 책임론을 주장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동안에 본인이 주장했던 바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국민께 일단 사과를 드리고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는 입법이 유효한 만큼 수사권을 원상복구한 시행령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입법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의견입니다. 한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를 야당이 왜 나서서 못하게 하냐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왜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을 언급하며 검수 원복은 이재명 비리를 덮기 위한 방탄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위증교사죄에 대해서도 지금의 시행령이 아니라 예전의 시행령이라고 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증 자체가 시행령상으로도 새로 게시할 수 있고 그리고 관련 사건으로도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장관은 야당의 탄핵 주장엔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권한도 자격도 없는 자가 왜 참견했느냐고 헌재가 꾸짖었으면 부끄러움을 알고 책임지고 물러가야 법무장관으로서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응하겠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아들 학폭 논란으로 정순신 변호사가 사퇴한 뒤 한 달 동안 비어있던 차기 국가수사본부장에 우종수 경기 남부경찰청장이 임명됐습니다. 또다시 검찰 출신이 임명될 거란 전망도 있었는데 결국은 내부 발탁 카드를 꺼내던 겁니다. 그 배경은 박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만 명이 넘는 수사경찰을 지휘하게 된 우종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은 경찰 내 대표적인 수사 전문가로 꼽힙니다. 중책을 맡게 돼서 아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3만 5천여 수사경찰과 함께 높아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난달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본부장 후보에서 낙마한 지 한 달 만에 경찰 출신 수사통이 새 수장에 임명된 겁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내부 발탁과 외부 재공모 사이 고민하다 우신임 본부장을 대통령실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청 형사국장,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등을 두루 거친 탁월한
경찰 수사 전문가입니다. 1999년 행정고시 특채로 경찰에 입직한 우 본부장은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과 수사차장을 역임하며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 굵직굵직한 사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우종수 신임 본부장은 29일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고 2년 임기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경찰 일각에선 국가수사본부장의 행정고시 출신이 임명되면서 경찰국 출범으로 촉발된 윤석열 정부의 경찰대 견제 분위기가 이어질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이제 과장 좀 하면 뉴스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빈번해졌습니다. 오늘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이달 들어서만 8번째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제주 앞바다에서 훈련을 한 데 대한 반발로 보이긴 합니다만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건지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구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장소는 황해북도 중화 일대로 지난해 말에도 도발했던 곳입니다. 합참은 미사일이 동해 방향으로 37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는데 한미 해군이 연합훈련을 하는 동해안이 사정거리에 들어옵니다. 오늘 제주도 남쪽에서 연합훈련을 한 미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항을 겨냥한 겁니다. 미 항공모함이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한 건 현 정부 들어 3번째로 북한은 그때마다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대규모 연합훈련을 하는데도 심지어는 김정은이 김주애를 데리고 나타날 정도로 그 정도의 자신들의 핵에 대한 자신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되고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도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자유의 방패 연습 시작 이후 6번째로 지난 23일 방사능 쓰나미를 일으킬 수 있는 핵어뢰 시험 발사 이후 나흘 만입니다. 합참은 북한이 공개한 핵어뢰가 아직 초기 단계로 발표가 조작됐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보신 것처럼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미 항공모함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미 해군의 전략 자산입니다. 90대 넘는 함재기를 운영할 수 있어서 웬만한 나라의 전체 공군력에 버금가는 전력을 자랑하기도 하죠. 니미츠함은 내일 부산에 입항할 예정인데 이때 또 북한이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F-18 호넷 전투기가 엔진에 불을 뿜으며 갑판 끝으로 달려가자 사출기가 힘차게 전투기를 하늘 위로 띄웁니다. 1분 만에 한 개 비행대대에 달하는 전투기 12대를 출격시킬 수 있는 미 해군 항공모함의 핵심 기술입니다. 북한이 더 두려워하는 건 강력한 전자파로 적기와 방공 레이더를 먹통으로 만드는 그라울러입니다. 미 해군 항공모함 니미츠함은 대닥 700억짜리인 이 전자전기를 4대 운용합니다. 니미츠함은 갑판 길이만 축구장 2배가 넘는 333m, 높이는 23층 아파트와 맞먹는 규모로 6천여 명의 승조원을 태울 수 있습니다. 도입 비용은 함재기까지 합쳐 약 10조 원에 이릅니다. 병원과 이발소는 물론 영화관과 같은 생활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습니다. Because we don't like to be coerced. I don't think anyone likes a bully. 니미츠함은 오늘 제주 앞바다 공해에서 우리 해군 이지스함과 연합훈련을 벌였는데 미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는 지난 9월 로널드 레이건함 이후 6개월 만입니다. 내일 부산에 입항하는 미 항모 강습단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비무장지대와 공동경비구역 JSA를 방문해 한국전 전몰 장병들을 추모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50일 만입니다. 유아인 씨 측은 출석에 앞서서 반성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자, 전정원 기자, 조사가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오전부터 진행된 조사는 저녁 7시 30분쯤 마무리됐는데요. 현재 유 씨는 경찰 조서 열람을 마치고 방금 전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유 씨는 오전 9시 20분쯤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5일 경찰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유 씨 신체를 압수수색한 지 50일 만입니다. 지난해 식약처는 유 씨가 여러 병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정황을 확보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국가수 감정 결과 유 씨의 머리카락에서 프로포폴은 물론 대마와 케타민, 코카인 등 총 4종류의 마약류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오늘 조사에서 구체적인 마약 투약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유아인 씨가 마약 투약에 있어서 상습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또 초범이기도 합니다.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2021년부터 2년간 프로포폴 투약 횟수가 100차례가 넘는 등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 씨 채모에서 검출된 코카인은 강력한 환각과 중독 증세를 일으켜 필로폰, 헤로인과 함께 3대 마약으로 꼽히는데요. 입수 경위를 밝히기 위해 유 씨 매니저는 물론 해외여행을 함께 다녀온 지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유 씨 측은 경찰 조사에 앞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면서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검찰 출신 마약 전문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단을 꾸리는 등 대비에도 나섰습니다. 서울경찰청에서 TV조선 전정원입니다. 클럽에서 마약을 하다가 적발됐다는 기사 어렵지 않게 보는데요. 유통 과정을 추적해봤습니다. 미국 하와이 등지에서 수입 과자로 위장해서 밀수입된 마약은 클럽 영업 직원에 의해서 전국 손님들에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한밤중 주차장에서 만난 남성 2명이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유통책이 클럽 직원에게 마약을 건네는 장면입니다. 클럽 직원은 손님들에게 마약을 판매했고 실제로 클럽 화장실 등지에서 마약 투약까지 이뤄졌습니다. 총책 30대 A씨 등은 2021년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마약 5가지를 구매해 과자로 둔갑시킨 뒤 국제 택배로 50여 차례 밀반입했습니다. A씨 등이 밀반입한 마약류는 시가 20억 원어치로 2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이들은 서울 등 전국 10여 곳에서 일하는 클럽 영업 직원들에게 마약을 공급했습니다. 마약을 산 직원들은 다시 클럽 손님들에게 마약을 되팔았습니다. 클럽 MD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전국 클럽에 유통된 걸로 A씨 일당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의 불특정 주소로 마약을 배송했지만 택배로 온 마약을 먼저 발견한 집주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은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마약 투약범 5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외국인이 다수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어린 4남매가 숨졌습니다. 나이지리아 국적의 노동자 가족이었는데요. 이 4남매의 부모와 2살남 막내만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구자영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2층 창문에서 거센 불길이 치솟습니다. 놀란 주민들이 건물에서 뛰쳐나오고 골목길로 경찰과 소방차가 도착합니다. 창문에서 밖으로 불길이 뿜는데 무섭더라고요. 옆 건물까지 번지듯이. 오늘 새벽 3시 반쯤 경기 안산의 한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이 40여 분 만에 불을 껐지만 불이 난 2층 집안에서 잠자던 11살 여자아이 등 나이지리아 국적 어린 남매 4명이 숨졌습니다. 4남매의 부모와 2살남 막내는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들 가족은 2년 전에도 반지하 주택에 살다 화재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마 아파요. 엄마 아빠 마지막에 애기 같이 병원에 있어요. 오늘 화재로 외국인 주민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열기에 깨진 유리 조각들이 이렇게 담 넘어 인근 건물까지 쏟아졌습니다. 불이 난 건물은 외국인들이 주로 새들어 사는 다세대 주택으로 90년대에 지어져 화재 경보기 등 소방시설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국과수에 숨진 4남매의 부검을 의뢰하고 집 거실 바닥에서 불이 시작됐는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봄철 산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는 인천 강화 만이산에서 불이 나서 오늘 아침 17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는데요. 한때 불길이 매섭게 번지면서 국가 지정 보물이 있는 천년고찰 코앞까지 번지기도 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식목일과 한식이 연달아 있어서 대형 산불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강석 기자입니다. 산능성이를 따라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산림청 특수진화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리며 불을 끕니다. 어제나 2시 반쯤 강마도 만이산에서 난 산불은 17시간 만인 오늘 아침 8시쯤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새까만 연기가 그냥 치몰아 올라가는데 하늘 그냥 끝까지 닿은 것 같아. 산불은 한때 삼국시대에 건축된 사찰인 정수사 500m 앞까지 들이닥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과 사찰 측은 보물 161호로 지정된 정수사의 대웅전을 지키기 위해
밤샘 사투를 벌였습니다. 무너지니까 보호 차원에서 수시로 관찰하는 거예요. 혹시 그 시간 날릴까 봐. 이번 산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축구장 30개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강화 만이산 산불은 산자락에 있는 굿당 창고나 인근 쓰레기 더미가 유력한 발화점으로 추정됩니다. 난방은 아닌 걸로 보이고 자연발화인지 아니면 어떤 화실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봄철 산불은 3월과 4월에 집중되는데 특히 4월 초에 발생한 산불은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식목일과 청명, 한식이 낀 다음 주가 올해 봄 산불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2, 3년 전만 해도 전국 교대에는 중상위권 학생이 몰리는 등 인기였는데요. 임용시험에 붙고도 발령을 못 받는 졸업생이 늘면서 교대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실제로 올해 지역의 한 교대에는 수능 성적이 100명 중에서 41등에 해당하는 학생이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교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3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형 결과서입니다. 정시 모집에서 수능 성적 평균 100분이 59% 수험생이 최종 합격했다고 나옵니다. 수능 응시생을 100명으로 가정하면 41등이 교대 입학에 성공했다는 뜻입니다. 작년만 해도 최저 합격선은 16등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 전형에서는 공개했던 자료 중에는 없습니다. 올해 좀 유독 낮게 나왔고요. 부산 교대뿐이 아닙니다. 올해 전국 10개 교대 경쟁률은 사실상 미달 수준이었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경험했던 선배들은 충격으로 받아들입니다. 학부모님들이나 현직 교사분들이 생각하실 때 저희의 이미지가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계 내부에선 학령 인구 감소로 교대 인기 하락은 예견된 일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지속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진다면 교사의 질이 저하될 거고 초등교육의 질 저하로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올해 서울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114명 전원은 아직 발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이 손님이 뜸한 시간대에 가게 운영을 잠시 중단하는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을 도입하는 식당이 늘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가 인건비도 감당이 안 되는 건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주말에는 아예 문을 닫고 주 5일 영업만 하는 곳도 늘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서울의 한 식당. 사장 조윤식 씨가 혼자 테이블을 정리하며 저녁 장사를 준비합니다. 이 식당의 브레이크 타임은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맛집으로 알려져 찾는 손님은 많지만 아르바이트생을 구하지 못해 영업시간을 줄였습니다. 매출은 비슷한데 제가 그만큼을 줘도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져서 다른 데들이랑 다 비슷할 거잖아요. 그래서 저 경쟁력이 없고 그럼 저희 가게는 어느 정도 바쁘다 보니까 더 기피하는 현상이 좀 있는 거고. 최저임금이 10,000원을 육박하는 등 급격하게 오르는 인건비에 사람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면서 특정 요일은 쉬는 주 5일제 식당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손님 대부분이 직장인인 서울시청 일대엔 이렇게 주말에 아예 문을 닫는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일은 거의 손님이 없으니까 계속 사람을 인건비 줄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솔직히 말로. 외식업체 경영 실태 조사를 보면 주방 인력과 홀서빙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답이 1년 새 52%와 56%로 각각 뛰면서 구인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가와 초과 근무수당 지급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과 휴식의 균형, 워라밸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외식업계의 사람 구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최근 결혼식이 크게 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예식장 관련 분쟁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계약금이 말썽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식 변경이나 취소 사유가 발생해도 예식장 측이 계약금 반환을 꺼리는가 하면은 개선 요구에는 벌금을 내고 말겠다는 답변이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소비자탐사대 송지욱 기자입니다. 한 결혼 박람회장. 예비 부부에게 할인 혜택을 준다며 당일 계약을 권유합니다. 단순하게 먼저 발생하게 되시는 거고 지금 계약 한달 안 됐을 때는 금액 할인 조금 더
특혜 같은 경우 업그레이드. 하지만 덜컥 계약금을 냈다간 사정이 생겨도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10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 황모 씨도 지난해 12월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계약금 100만 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지난달 취소하려 했지만 예식장 측이 환불을 거부한 겁니다.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거든요. 8개월이 남은 시점이잖아요. 양도를 하고 싶다 하니까 양도도 안 된다고 하시죠. 계약서 약관을 보니 계약 2주가 넘으면 취소 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업체가 갖게 돼 있습니다. 계약금을 위약금 처리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취소가 안 된 걸로 간주해 예식 비용의 식대까지 합쳐 10에서 90%를 위약금으로 물게 돼 있습니다. 동의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신 겁니다. 환불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위약금까지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슷한 이유로 피해를 본 예비 부부가 끊이지 않는데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해도 배째라 식으로 이제 30만 원을 꿀꺽하고 분쟁이 이어지자 공정위는 결혼 150일 전 예약 취소 시 계약금 전액을 돌려주도록 하는 표준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예식업체가 이를 무시하는 상황. 하셔도 괜찮아요. 저희는 거기서 벌금만 내는 거 모르셨죠? 공정위는 4인 거래라며 사실상 손 놓고 있습니다. 반드시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아니거든요. 결국은 이제 민사로 가야 돼요. 지난 5년간 예식,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만 2만 7천 건이 넘고 이 가운데 계약 해제, 해지, 위약금으로 인한 문제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관련돼 있는 그러한 업종의 경우에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요소가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점검하는 것은 지자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는. 결혼 날짜를 바꾸기 힘든 예비 부부들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예식업체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송지욱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가 생존이 걸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해법 찾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누더기처럼 쌓인 대책만 200개가 넘는데 이게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첫 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합니다. 황선영 기자가 그 내용을 미리 취재했습니다. 정부 복지 포털에 임신과 출산 관련 복지 정책을 클릭하면 각 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시행 중인 지원책 수백 개가 검색됩니다. 하지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성인 10명 중 7명은 이 같은 저출산 정책들을 모른다고 답할 정도로 실효성이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저출산 정책을 통폐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저출산 정책들을 정리하니 208개나 됐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에 중구난방 흩어져 있는 지원 사업을 묶고 줄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기존 정책들에 대한 실효성 평가도 시작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선 저출산 정책에 대한 평가 작업을 한 번도 안 했다며 평가 결과를 보고 선택과 집중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포퓰리즘이 아닌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합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할 예정인데 2차 회의부터는 부처별 대책 발표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역대급 공시가 하락에 관련 세금이 대폭 줄어들 거란 전망이 나온 바 있는데 실제 계산을 해봤더니 1주택자는 서울 강북권의 대다수 아파트가 그리고 공동명의인 경우는 강남권의 주요 아파트까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지난해 22억대던 전용 84제곱미터 공시가가 1년 새 5억 원가량 떨어졌습니다. 이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한 채만 갖고 있다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안 내도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라가면서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서울 강남권의 개포동을 비롯 서초와 대치 등에서 공시가가 18억 원을 밑도는 일부 아파트도 1주택 부부 공동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서울 강북권에선 단독명의 1주택자 대부분이 종부세 그물망에서 벗어납니다. 단독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 원인데 이 금액을 넘는 서울 강북 아파트는 용산구 이촌동 등 3단지뿐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종부세 대상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문제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혜택이 더 많아 부자 감세라는 비판의 소지가 있는 데다 종부세도 2조 원 넘게 덜 거칠 전망이라 세수 구멍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정부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금이 그만큼 적게 거쳤기 때문에 세수를 마련해야 된다는 의미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인 면을. 정부는 상반기 내로 종부세를 공시가의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를 일으키고 도망 다니던 권도영 씨가 체포되면서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등 각국이 송환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권 씨가 어디서 어떻게 처벌받게 될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권도영 대표가 일단 몬테네그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고요? 왜 거기입니까? 네, 권도영 대표는 지난 23일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하다가 체포됐는데요. 예. 이 구금 기간을 연장한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대표를 공문서 위조 혐의로 먼저 재판하겠다고 나서서 이 현지 재판이 끝나야 인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 싱가포르까지 신병 확보 경쟁 중이라는데 이런 경우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해지죠? 네, 국제법이나 유럽 협약을 보면 여러 나라가 동시에 인도를 요청할 경우 이 범죄의 심각성이나 범죄자의 국적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이 법무부는 권도영 대표의 국적이 한국이란 점에서는 이 국내 송환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의 피해 규모가 큰 데다가 인도 권한이 전적으로 범죄자를 검거한 국가, 즉 몬테네그로에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 수사의 적극성이나 외교적인 판단에 따라서 송환할 나라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검찰은 오늘 공동 창업자인 신현성 전 대표의 구속영장도 재청구했습니다. 예,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먼저 재판을 받을 줄 알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군요. 처벌 수위는 얼마나 될까요? 네, 미국은 혐의 하나하나를 따로 따져서 나중에 합쳐서 처벌하는 이른바 병합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혐의에 따라서 형량이 확 늘어나는데요. 예. 금융위기 때 70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는 150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21년 교도소에서 숨졌고 또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는 최대 155년형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뉴욕 검찰은 권도영 대표를 증권 사기와 시세 조작 등 8개 혐의로 기소를 했죠. 이 피해액이 미국에서만 최소 50조 원으로 추정이 되는데 100년형까지도 가능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예, 미국은 굉장히 엄격하군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네, 우리는 지금까지 경제사범 가운데 받은 최고 형량이 징역 40년입니다. 1조 원대 피해를 일으킨 옵티머스 사태 주범 김재현 씨가 받은 형입니다. 게다가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법도 아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인터넷상 피해자 모임에서는 권도영 대표의 미국 송환을 지지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벌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가 미국보다 불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미국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세워져 있어요. 한국보다는 처벌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크다고. 자, 그런데 미국으로 가게 되면 한국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이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다시 국내로 송환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데다가 이 숨겨진 재산이 나오더라도 미국 피해자들에게 먼저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에서 먼저 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압류 같은 게 되면 이제 미국에 있는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요. 국내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국내로 송환이 돼서 피해 회복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내 피해자들도 적지 않을 텐데 어쨌든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 됐군요.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법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시위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가 개혁의 반기를 든 국방장관을 해임하자 가뜩이나 성남 민심이 분노를 표출한 건데요. 내부 반발도 잇따르고 있어서 네타냐후 총리가 한 발 물러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든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완전히 점거했습니다. 시위대가 네타냐후 총리 사저 앞까지 행진하자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몸싸움을 하며 해산시킵니다. But this is not democracy. It's governments that will eventually, no matter what, deteriorate into a autocracy. 정부의 사법부 권한 축소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 약 20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노동조합이 시위 참가를 위해 파업을 선언하면서 일부 항공편마저 끊겼습니다. 12주째 이어진 반정부 시위는 네타냐후 총리가 국방장관을 해임한 직후 더 거세졌습니다. 갈란트 국방장관은 현직으로선 처음으로 사법개혁안 강행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השסע הולך ונפער בחברה, חודר אל תוך צה"ל ואל גופי הביטחון. זו סכנה ברורה, מיידית ומוחשית. 급작스런 해임에 야당은 물론 내부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헤르초그 대통령이 이제 깨어나라며 네타냐후 내각에 이례적 경고를 보낸 건 이스라엘 정부의 분열상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 백악관도 우려를 표하면서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의 입법 중단 발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러시아가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며 또 핵카드를 꺼내들자 서방이 핵을 인질로 삼지 말라면서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실제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아직 낮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최은희 기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96년 이후 처음으로 동맹국에 핵무기를 배치하겠다고 위협하자 우크라이나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벨라루스를 핵 인질로 삼은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소집을 촉구했습니다. 나토는 위험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고 EU도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러시아는 독일, 이탈리아 등 나토 5개 회원국에 전술 핵폭탄을 배치하고 있는 미국처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는 냉전 시대에 고착된 미국의 오랜 관행과 혼동시키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at we've seen nothing that would indicate Mr. Putin is preparing to use tactical nuclear weapons in any way whatsoever in Ukraine. 현재로선 핵 위협이 협박용에 그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미 싱크탱크는 핵 확전 공포를 이용해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기 위한 정보 작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I do not think that it's a panic time or anything like that. It's Putin trying to escalate because he has problems. 하지만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진 데다 국제형사재판소 체포영장 발부로 국제사회 고립도 심해지면서 푸틴이 핵 버튼을 누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턴테이블 전축에 LP를 올려 음악을 들었는데요. CD가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LP는 뒷전으로 밀려났죠. 그런데 요즘 2030 사이에서 LP가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고 해서 그 이유를 이루라 기자가 물었습니다. 서울 인사동 한복판에 위치한 LP 카페. 자리마다 추억의 턴테이블이 놓여 있고 각자가 골라온 LP로 음악을 듣습니다. 고객들 대부분이 디지털 음원에 익숙한 20, 30대. 복고인 LP가 주는 새로운 경험이 방문의 주 이유입니다. 온라인에서 스밍하는 거랑 좀 다르게 LP판을 디자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을 찾아보는 맛도 있고 자기가 직접 LP판을 고르고 그리고 음악을 듣는 그 일련의 과정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를 해보는 그런 약간 소구에서 오지 않았나. 최근 수년간 이어진 LP 열풍은 비단 국내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지난해 미국에선 35년 만에 처음으로 LP가 CD 판매량을 추월했습니다. 이런 수요는 LP 장르 확장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힙합 레이블에서도 LP 음반을 낼 정도입니다. 힙합은 DJ들이 발명한 장르이기 때문에 그 DJ들이 이제 턴테이블과 LP로 이제 본인의 음악 플레이 같은 것을 하잖아요. 힙합을 좋아하는 분들은 레코드판에 되게 가깝죠. 여기에 LP판에 색깔을 입히거나 미술 작품 같은 표지로 인테리어적 요소를 높여 소장 욕구를 자극하기도 합니다. LP가 듣는 음악을 넘어
보고 즐기는 문화가 됐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내일 저녁 우루과이와 맞대결을 펼칩니다. 이 카타르 월드컵에서 무승부를 기록한 뒤 넉 달 만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안방으로 우루과이를 불러들이는 만큼 반드시 이기겠다는 각오입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고강도 훈련에도 주장 손흥민의 얼굴은 웃음꽃이 가득합니다. 지난 콜롬비아전에서 아쉽게 무승부에 그쳤지만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강한 압박과 공격적인 축구는 분명 고무적이었습니다. 다음 상대는 남미의 강호, 피파 랭킹 16위인 우루과이입니다. 부상과 세대 교체 등의 이유로 카타르 월드컵과 비교해 출전 명단이 대거 바뀌었지만 에이스 발베르데가 건재한 만큼 결코 방심할 수 없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 중인 발베르데는 몸값만 약 1,400억 원으로 주무기 대포할 슈팅은 한국의 경계 대상 1호입니다. 한국 팬들에게는 이광인과의 잦은 신경전으로도 악명이 높은데 우리 선수들은 실력으로 응수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경기에 이긴다면 그 선수에게 정말 화가 날 것 같고 최고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린스만 감독은 괴물 수비수 김민재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드러내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He is, as Coach Panetti said, he belongs to the best center backs in the world. 우리 선수들은 내일 우루과이전 승리로 월드컵 무승부에 아쉬움을 날리는 동시에 이 크린스만 감독에게 첫 승을 안기겠다는 각오입니다. 이 파주 트레이닝 센터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지난해 손흥민 선수가 런던 첼시구장에서 원정 경기를 치렀습니다. 코너킥을 차러 관중석 가까이 가자 한 사내가 손을 눈가에 대고 이렇게 찢는 신용을 합니다. 저질스러운 인종 혐오 행태입니다. 첼시 구단은 사내의 신원을 확인해 경기장 출입을 무기한 금지였습니다. 런던 검찰은 증오 범죄로 기소했고 법원은 벌금과 함께 축구 관람 3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첼시는 축구와 팬을 부끄럽게 하는 바보들이 여전히 있다며 무관용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그 무렵 경찰은 손흥민에게 혐오 글을 올린 12명을 찾아내 사과 편지를 쓰게 했습니다. 축구장 난동꾼 훌리건은 흥분과 열광의 도가니에서 욕구 불만의 배출구를 찾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가 엄포를 넘어 적극적이고 엄중한 처벌에 나선 건 근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소위 개딸 현상? 저는 이게 세계사적인 의미가 있는 새로운 정치 행태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대선 직후 등장한 열성 지지자, 이른바 개딸을 세계 역사에 남을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댓글 하나씩만 달아줘도 세상을 바꾼다고 했죠. 개딸들은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된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이 대표 트위터에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화답했습니다. 고맙잖아. 이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에서 이탈표가 쏟아져 개딸들이 색출에 나섰을 땐 이렇게 말했습니다. 5명 중 4명이 그랬다고 해도 5명을 비난하면 1명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핏 타이르는 듯 하지만 5명 중 4명은 비난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됩니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미운 격입니다. 좋아하는 정치인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편들며 싸우는 부류를 미국의 정치 철학자가 훌리건이라고 불렀습니다. 개딸들이 비명계 의원 사진에 눈꼬리를 찢고 입꼬리를 올려 사악한 이미지로 만든 건 축구장 망나니 훌리건을 닮았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가 악마화를 위해서 조작된 이미지까지 사용해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며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뒤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언급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개딸들을 격려, 고무, 찬양해온 말들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민주당 원로가 했던 이 쓴소리도 떠올리게 됩니다. 꽁치는 주둥이로 망한다고 합니다. 주둥이가 길어서 그물에 쉽게 걸린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조사해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는 이 대표의 다짐이 이번은 빈말이 아니길 바랍니다.
3월 27일 앵커의 시선은 믿게 해주어였습니다. 오늘 아침 한파특보가 내려지면서 반짝 추웠는데요. 남은 한 주 동안에는 추위 걱정 없이 봄 기온이 더 짙어지겠습니다. 다만 비 소식이 없기 때문에 다시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중부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앞으로 더 많은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요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인데 산불 등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내일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참고하셔야겠고요.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5도, 광주와 대구 4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주와 부산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고 옷차림 잘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3월 27일 월요일 뉴스9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